자, 안녕하세요. AI와 로봇, 이번 주가 이제 벌써 3주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뭐 이제 조금씩 방향성을 여러분들도 좀 알아가실 것 같고요. 이게 이제 2학년 과목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능 그리고 로봇이라고 하는 분야들에 대해서 개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해가면서, 그리고 예제는 최대한 좀 쉽게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지난주 제 복학생한테도 들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뭐 디스턴스 함수 같은 것들을 카피를 해서 다시 꾸겨 넣어서 한 줄로 채워놓고 계시는데요. 그런 식으로는 뒤에 가면 어려워서 하지도 못할 거고요. 뭐 디스턴스 함수를 여러분들이 빼가지고 고치려고 하면은 클래스 구성들을 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함수를 불러다가 쓰는 것들 익숙해지게 될 거고요. 그게 익숙해지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이제 숙제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 불러다가 쓰는 것들 계속해서 좀 익숙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드릴 거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겐트리 예제를 좀 했었고요. 이 겐트리 예제는 맛배기로 재미로 조금 쉬어가는 스타일로 했습니다. 그 전에 볼스크류의 정렬 시작하고 끝에서 센터 찾는 문제, 센터 찾아 들어가는 과정이 뭐 많이 복잡해 보이죠. 그리고 실제 3D 프린터에서 하는 작업들인데, 아마 나중에 겐트리나 또는 크레인 형태들로 또 다른 예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3D 프린터를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컨트롤해서 이름 쓰는 것 정도 한번 해볼까, 또 3차원으로 쌓아 올리는 것도 한번 해볼까, 그러고 있습니다. 그거는 또 열심히 준비를 해서 예제를 만들어서 이제 와야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 다룰 주제는요, 서비스 로봇이라고 불리는 바로 이 기능이 되겠습니다. 소리가 좀 작게 들린다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 그러네요. 그래서 조금 가까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비스 로봇은 최근에 좀 인기가 많이 떨어진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드리면은, 인기가 떨어졌다 하면 이 서비스 로봇이 사실 이제 명확한 어떤 하는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보면 서비스 로봇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무언가의 서비스들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어떤 기능들이 보면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보시는 게 이와 같은 서비스 로봇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뭔가 좀 물리적인 일들을 해줘야 되는데 별다른 게 없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위에 있는 로봇은 인천공항에 가보시면 볼 수 있는 에어스타죠. LG 쪽에 비전팀, 예전 비전팀들이 청소기 만들던 팀들인데, 그 팀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서비스 로봇 쪽을 만들었고요. 이 공항의 경우에는 사실 이런 서비스 로봇이 있는 게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혼자 이 주된 기능은 돌아다니면서 사람이 그 앞에 가거나 화면에 터치를 하면 안녕하세요 하면서 뭘 도와드릴까요? 뭐 이러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화장실 어디 있니? 뭐 이런 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다른 형태의 로봇들은 이제 표 끊고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요새 이제 카트 날라주는 로봇이라든가 뭐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표를 보딩 패스를 보여준다기보다는 이제 QR 코드나 이런 것들을 그 로봇이 볼 수 있게 해놓고요. 그러면 이 로봇이 어디까지 가시면 됩니다 하고 잘 가 하고서 가거나, 이제 뭐 사진 찍기, 이 정도의 용도가 있습니다. 이런 역할은 사실 지나가는 물론 공항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만 실제로 가보시면 진짜 사람이 없습니다. 태그 달고 다니는 직원들밖에 거의 없는데요. 이 공항에서 이 로봇이 돌아다니면 뭐 재밌는 게 하나 있네, 그냥 그 정도의 볼거리로는 심심하니까 공항 가면 대부분 시간이 많이 남아있죠. 뭐 급하게 뛰어오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뭐 로봇하고 뭐 장난도 치고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막는다거나 그 정도의 일들을 합니다. 이 재밌는 걸 얘기 드리면, 인천공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제
이제 관제센터에 저는 다른 일 때문에 가봤는데, 이 관제센터 직원들이 이게 처음 설치되고서 죽도록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일일 2교대로 일을 했다고 하는데, 로봇이 여기저기에 가서 고장나서 멈춰 있으면은 그거를 관제 사무실에서 나와서 로봇 있는 데까지 뛰어간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보기를 휴대폰으로 하루에 도대체 몇 걸음을 걸었나를 체크를 했는데, 심한 경우에 35km까지 나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돌아다닌 거죠. 걸어서 하루 종일 돌아다닌 거고, 아침부터 밤중까지 뭐 8시간, 9시간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걸어서. 굉장히 고생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제 밑에 있는 로봇은 그 소프트뱅크에서 만들었던 페퍼라는 로봇이죠. 처음 출시했을 때는 로봇 단가를 굉장히 싸게 하겠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되었으나, 로봇 단가가 결국은 이것저것 붙이고 나니까 하나도 싸지 않고, 그다음에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의 로봇을 해외 수출하는데 굉장히 엄격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전략무기급의 밀반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소니 아이보나 이런 그 로봇들이 새로 나오면은 사실상 거의 밀반입을 하죠. 그래서 캐리어나 이런 데다가 살짝 넣어가지고 일부러 뭐 노트북 같은 걸로 좀 가려서, 또는 뭐 와이어 이런 것들로 가려가지고 밀반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아이보 새로 나온 버전 그 클라우드 서비스 되는 거는 국내에 아마 안 들어왔을 겁니다. 공식으로는. 이제 여기저기에서 몇 대 정도 갖고 있는데 다 밀반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소프트뱅크의 페퍼라고 하는 로봇이고요. 이 페퍼가 나와가지고는 뭔가 새로운 모델이 BME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는가 했는데 결국 거의 망했죠. 사실상 의미가 없고, 이 로봇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귀여워 보이는 인상에 귀가 없기도 하고요. 귀엽어 보이는 표정이나 제스처를 표현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되게 일반 유저들의 경우에 혹했습니다만, 사실은 별다른 기능을 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동영상에서 보신 게 거의 다일 거고요. 실제로 무슨 해외에 나가서 학회장이나 뭐 일본 이런 데 방문을 하면 이걸 전시해 놓고서 이제 데모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항상 학생들이 옆에 있으면, 야, 저 중에 누가 메인 개발자냐 하면은 100명이면 100명 전부 다 맞춥니다. 그러니까 데모가 되지 않아서 딴 사람들은 열심히 얘기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딱 한 명만 로봇 옆에 앉아갖고 심각한 표정으로 계속 컴퓨터를 두드리는 사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메인 개발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비스 로봇 편에서는요, 이 서비스 로봇 좀 구닥다리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에도 그렇게 서비스 로봇은 기능적으로 별로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딥러닝이 나오던, 딥러닝 할아버지가 나오던, 이 서비스 로봇은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용도, 앵벌이 이런 역할들을 하고요. 제 생각에는 역대 최고로 돈을 많이 번 서비스 로봇은 5, 6년 전인가 8년 전인가에 모 학생이 만들었던 앵벌이 로봇입니다. 그래서 지하상가에다가, 지금도 아마 유튜브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지하상가에 굉장히 불쌍한 성냥 하나만 팔아주세요 하는 그런 스타일로 로봇을 만든 다음에 지하상가에서 한 푼만 줍쇼 하고서 로봇을 만들어서 몇 달, 일주일 이상을 그때 전시를 했었고요. 지나가는 분들이 귀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돈을 정말 많이 줬죠. 그 앵벌이 로봇이 그래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번 서비스 로봇의 한 가지 사례로서 쓰일 수 있고요. 이 로봇들 단가가 요새는 이제 좀 많이 싸지기 시작을 했죠. 뭐 페퍼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금제가 붙어 있어서 좀 계산하기 어렵고요. LG 에어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플랫폼 에어스타 자체는 조금 더 비싸겠습니다만, 요 움직이는 자율주행이 되는 서비스 로봇 플랫폼이 요새 이제 3,500 정도로 많이 싸졌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얘기 드리면 공항의 관제 로봇의 경우에는 공항에서 이 로봇들을 이제 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제 소프트웨어를 LG CNS가
10몇 억에 정확한 액수는 얘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납품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서비스 로봇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 서비스 로봇이 하는 역할들을 좀 한번 정의를 해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정보 도우미라고 정보 제공하는 정보 도우미 로봇 뭐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 정보를 뭔가 전달을 해주는 거고요.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난 누군가, 여긴 또 어딘가 하고 공항에서 물어보면 어디로 가세요? 보딩 패스 보여주시면은 터미널 넘버 6입니다. 뭐 이런 얘기. 화장실은 어딨니? 이거 물어보고 흡연실 어딨니? 이런 거 물어봅니다. 뭐 다른 분들 물건 사는데 뭐 이런 데도 물어보겠습니다만 저는 주로 물어보는 게 흡연실이 어딨니? 하고 화장실이 어딨니? 뭐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해보시면은 공항이 원래 그 시끌시끌시끌한 그 소음이 있죠. 지글지글지글 시끌시끌 웅성웅성웅성 앰비언트 사운드라고 불리는 일반 환경에서의 환경 소음들이죠.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데에서 또는 이제 옆에서 관광객들 무대기로 이제 지나가거나 하면 자 한번 줄 서세요. 뭐 또 중국 관광객들 모이면 또 끝내주지 않습니까? 엄청 많기 때문에 왁자지껄하는 소음이 있는 곳에서는 사실은 음성 기반의 뭔가 상호작용을 하는 음성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기능들이 잘 동작을 안 합니다. 에러도 많고요. 요새 좀 많이 고쳐지긴 했지만 여전히 뭐 휴대폰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음성 쪽을 쓰기가 많이 어렵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디스플레이 터치로 입력을 넣고 디스플레이로 출력을 보는 물론 말로도 나옵니다만 말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터치와 디스플레이 출력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입력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키보드가 안 나오게 만들어야 돼서 음성은 사실 키보드 입력을 받는 뭐 예를 들면 스타벅스가 어딨니? 못 알아들으면 이제 화면 아래에서 터치로 치거나 아니면 스타벅스 하고 키보드로 치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이제 보이스 인터랙션은 상호작용이라고 표현하고요. 상호작용하면 여러분들이 뭐 작용, 반작용 이런 것도 생각하는데 결국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에이전트가 있고 또는 서로 같은 에이전트가 동종이 있는데 A가 B를 한 대 치면 B가 어쭈 하면서 또 A를 때리고 이런 과정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하면 저쪽에서 뭔가 반응이 와야 되겠죠. 내가 말을 했는데 저쪽에서 반응이 되지 않으면 상호작용이 되지 않는 거고요. 내가 말을 했는데 제가 잘못 알아들으면 잘못 알아듣고 화장실이 어디니? 라고 물어봤는데 흡연실은 왼쪽 모퉁이에 있어요. 라고 하면 제가 다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거 말고 이 밥탱아 저기 흡연실이 어딨냐고 라고 하면 제가 잘못 알아들었군요. 뭐 이런 식의 대화가 돼야 되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 이런 식의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가 거의 되질 않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시리나 OK 구글 뭐 폰에서 이미 음성 기반 인터랙션들을 해보셨기 때문에 생각만큼 잘 되지 않습니다. 생각만큼 안 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 어디 있니? 라는 형태의 질문에는 곧잘 답변을 하는데 그게 한 번, 두 번 엮이면서 그거 말고 이거 말이야 라고 하는 형태의 뭔가 대화에 반전이 껴해지는 것들 있죠. 그러면 이게 그거 말고 이거 얘기하시는 거군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스타벅스 말이야 하면 스타벅스는 어디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 뿐이죠. 그래서 사실상 상호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단말적인 입력 넣으면 출력 나오는 키오스크 서비스하고 거의 유사하게 돼버려서 많은 로봇들이 지난 90년대부터 여러 가지 기관들, 뭐 박물관, 그다음에 뭐 공공시설, 공항 이런 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요새는 로봇들이 꾸준히 돌아다니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로봇이 한 구석에, 한 구퉁이에 그냥 가만히 서 있죠. 켜져 있지도 않죠. 여러분들이 좀 옛날 서비스 로봇들을 보시면 다 동작 안 하고 있는 것들 많이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이스 인터랙션은
사실은 말로 얘기를 하는 것들인데 최근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음성 쪽에 구글 연구자들이 한국어 쪽을 대폭 제안을 하면서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 전까지는 사실 뭐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몇몇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국어 음성 인식은 우리밖에 할 수가 없어 라고 했는데 저는 그분들이 만든 거가 제대로 동작하는 걸 사실 본 적이 없고요. 확률적으로도 뭐 60% 미만 이 정도였는데 구글이 어느 날 갑자기 90% 이상을 찍어버린 거죠. 한국말 못하는 분들이. 그래서 갑자기 이 분야가 이제 활성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언택트라고 하는 작년부터 터치를 기피하는 현상들 때문에 보이스 인터랙션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스 인터랙션은 아주 크게는 STT와 TTS라고 하는 두 가지로 되어 있고요. STT는 음성 정보가 들어가면 텍스트화 되는 거, 그 다음에 TTS는 텍스트 정보는 음성으로 발화해주는 기능입니다. 근데 사실 이 중간에 이제 다이알로그 매니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다이알로그 매니저가 사실상 챗봇이라고 하는 것의 코어가 되는데 잘들 못 만들고 있죠. 그래서 뭐 구글이 해놓은 현재 OK 구글의 대화 형태를 보시면 굉장히 좀 형편없죠. 그게 거의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 만든 것들 보면 그냥 다 물어보면 답하는 수준 이 정도고, 사실상의 챗봇은 대화 다이얼로그, 대화 관리가 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사실 전무하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여기저기서 무슨 소리냐, 우리 건 이러이러한 기능이 좋아 라고 얘기하는 또 사람들이 있는데 가서 보면 별 볼 일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서비스 로봇의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 로봇들은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하루 종일 빈둥 노는 겁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장난감과 같고요. 저는 이걸 항상 배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별다른 하는 일이 없이 로봇이 그냥 빈둥 돌아다니는 소일거리 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 조음이라고 하는 기능들은 사실은 옛날부터 그 로봇이 별로 할 게 없어서 로봇의 기능이 굉장히 추악했기 때문에 요새도 많이 그렇습니다. 지금이라고 뭐 별로 그렇게 엄청난 기능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게 기능이 워낙에 추악하다 보니까 제일 쉬워 보이고 간단한 것들, 그리고 당시에는 와이파이 기능들이 굉장히 부실했기 때문에 PC급들이 필요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로봇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만들기도 쉽기 때문에 별로 하는 일이 없어서 이런 종류의 로봇들이 많이 생겨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새는 스마트폰에다가 와이파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런 로봇들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봇이 할 수 있는 기능, 정보 도우미의 기능보다는 오히려 휴대폰을 가지고 뭔가 하는 것들이 훨씬 낫기 때문에 이런 로봇들이 정보만 제공해서는 별로 하는 기능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들이 조금 더 옛날보다 잘 되면서 이제 눈길을 끌려고 하지만 이미 청소기에 익숙해져 있는 세대들이다 보니 자율주행이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이 서비스 로봇들 계열들도요, 요새는 이제 드디어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아이고 잠시만요. 예, 동영상이 안 보여서 이제 실제로 개미처럼 일을 하는 이런 로봇들이 등장을 했고요. 인천공항 바깥쪽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시면은 이 원익이라는 회사가 만든 로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트에다가 짐 싣고 가는 거 대신에 여기에다 실어놓고 사용자 추적하거나 아니면 로봇이 딱 가게 해놓고 터미널 몇 번으로 가게 해놓고 이제 사람이 쫓아가는 이런 스타일의 로봇들이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자율주행하는 스타일의 서비스 로봇 중에서는 일반적인 퍼블릭 공간들에서 보실 수 있는 거의 최고로 잘 만든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로봇을 능가하는 현재 이동 로봇이 없는 상태이고요. 공항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큰 지형에서도 사실상 현재 좀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일단 기본적인 게 이런 로봇들이 대부분 좀 느린 움직이는데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짐 실어서 짐 빼가고 그다음에 다시 명령 투입해서 어느 공항으로 가자. 또는 충전을 하러 가자 라고 하면 장애물 회피나 사람 추적 기능들이 굉장히 잘 동작하면서 이동을 하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예제가 별로 안 좋아서 다른 걸로 바꿔볼까요? 예, 이제 여기 제가 이렇게 밑에까지 서 있고요. 같이 팀 가셔가지고 확인한 건데 최근에 이제 공항이 폐쇄되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텅 비어 있고요. 거의 사람이 없죠 요새는. 지금 자, 이번에는 좀 다른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로봇의 경우에 그 것처럼 이제 장애물을 싣고 다니는 장애물을 수화물을 싣고 다니고 수화물을 원하는 지점까지 터미널 번호까지 인도해주는 앞에 있는 두 분이 영상으로 사람을 추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옷으로 얼굴을 가렸다가 폈다가 그리고 원래 남자분을 쫓아가다가 여자분을 쫓아가게 되고 바뀌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고요. 이 로봇이 갖고 있는 장점은 이제 수화물이 무거우니까 사실 캐리어 들다니 귀찮으니까 이거를 저기다 실어주면 목적지로 또는 대상자를 추적해서 들어가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로봇들이 이제 점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 제품은 사실 정말로 그 국내에서는 자율주행 쪽에 거의 최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자율주행 로봇들이 속도가 좀 느리죠. 그래서 느리게 쫓아가는데 이 녀석의 경우는 속도 자체가 워낙에 빠르고 특히 터미널 같은 데서는 이제 비행기 시간에 맞춰가지고 급히 이동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속도가 좀 빠릅니다. 속도가 빠름에도 불구하고 장애물 회피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문제점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요. 보통 이게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높은 것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사용자가 원하는 레벨을 굉장히 잘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자율주행을 어떻게 하는지 내부적으로 이게 얼마나 복잡한 방법을 쓰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 로봇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전혀 중요하지 않죠. 그냥 로봇이 자기를 잘 쫓아오고 원하는 목표까지 가는데 중간에 장애물이나 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걸 회피를 잘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술적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눈들이 조금씩 생겨야 되는데 서비스 로봇 계열들을 보시면은 기술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기술이 눈에 띄지는 않지만 그 기술 수준들을 굉장히 잘 완성도 있게 만드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기술적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게 처음부터 복잡하고 그 다음에 수준이 높은 것들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거의 기술 수준들이 이제 거의 비슷한 레벨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의 경우에는 거의 한 7년, 8년 정도 된 기법들을 똑같이 사용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로봇의 경우에는 왜 그렇게 고평가를 받고 있냐면은 완성도를 높인 겁니다. 그래서 장애물 회피하고 이런 방법들은 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다 방법들은 비슷하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누가 더 잘 만들고 그 다음에 갖가지 자질구레한 문제들을 잘 처리해서 완성도를 높이는가. 그리고 그게 또 어떨 때는 운빨이라고 하죠. 그래서 운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대충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똑같다 하더라도 이 로봇의 크기라던가 그다음에 속도, 뭐 회피 능력, 센서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딱 조화가 맞아 떨어지면은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 이 로봇의 경우에는 현재 국내에 있는 자율주행 어떤 플랫폼들 또는 서비스 로봇들 군중에서 완성도가 가장 높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점수로 치면은 완성도 측면에서 거의 한 90점, 100점 가까이 되겠고, 다른 자율주행 로봇들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수 있는 것들이 저희 점수가 되게 박한데 한 30점, 20점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유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리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기법들을 써요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기에는 똑같은 로봇인 거죠. 그래서 기술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기술 외에 완성도를 굉장히 높이는 것도 서비스 로봇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로봇은 일반 유저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공간 자체도 뭔가 제한된 공간이 아니죠. 예를 들면 산업체나 뭐 공장 이런 곳에서는 그 로봇을 쓰시는 분들이 매일같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로봇에 사람이 맞춰서 로봇이 갖고 있는 오동작 할 수 있는 범위들을 되도록이면 사람들이 근처에 가지 않거나 뭐 또는 이렇게 하면 항상 문제가 생겼으니까 다른 방법을 쓴다거나 해서 공정 자체를 바꾼다거나 그 로봇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식을 바꾸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일반 대중들이 있는 곳에 풀어놓는 서비스 로봇의 경우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마지막에 이 로봇의 이건 이제 중간 검수 단계였었는데 마지막에는 좀 많은 부분이 또 좀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이 있으면 저 같아도 당연히 그러는데 이 안에 올라탑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 야 가자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이 탑재하면은 이제 사실 보험 문제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누군가 부상을 입고 탄 사람이 떨어지고 하는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수압을 하중하고 이 안에 이제 적외선 센서들 몇 가지를 넣어서 사람 체온 관련된 것들을 찾아서 동작하지 않게 하는 뭐 이런 기능들이 추가로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로봇들의 경우에 이제 가장 사실 심각한 문제는 당연한 문제인데 개발자는 보지 못하는 것이 이 수화물 공간 안에다가 이제 음료수를 넣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음료수 쏟으면은 음료수들이 내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완전 방수를 한다거나 바깥으로 흘러내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 완성도를 높이는데 또 크게 한몫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로봇은 왜 어려운가? 서비스 로봇은 기능 자체도 잘 만들어야 되지만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되고 기능은 거기에 맞춰서 뭐라고 할까요? 기능은 최대한 단순화시키되 사람들은 이게 복잡한지 아닌지 잘 모르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조금 이 서비스 로봇 계열들은 조금 그런 면에서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다 이 로봇에 대고 별의별 짓을 다 하기 때문에 뭐 앞에 가서 센서 가려보고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하는 거고요. 뒤에 보면 이제 충전용 도크에 QR 코드 있는데 QR 코드에다가 낙서해서 일부러 도킹 못하게 한다거나 올라타고 그다음에 옷 걸치고 카메라 있는 부분에다 옷 걸쳐놓고 안 잡힌다고 하고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만들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개미와 배짱이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서비스 로봇이 정보 도우미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옛날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최근 한 4, 5년 동안은 이제 인포메이션 서비스라고 하는 정보 제공 서비스 로봇들은 한물 갔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뭐 요새도 계속 나오긴 합니다만 뭔가 실질적인 일을 해서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태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로봇 관련해서는 뭐 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인생을 낭비했는데 사실 그 좋은 비즈니스 모델들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복잡한 게 많이 들어가지만 서비스 로봇을 정부에서도 한국 정부에서도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10년이 넘게 15년, 20년 가까이 대형 과제들이라든가 지원책들을 많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로봇에서 가장 성공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사실 작년까지는 그냥 청소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가정용 청소기 로봇들이 또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청소기 로봇들을 워낙에 많이 보셨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시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안에 있고요. 그걸 일반 사용자들은 눈에 띄게 확인이 안 되면서 동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의 수가 굉장히 늘어나는 것들이 바로 이 퍼블릭 도메인의 일반 공간, 일반 유저를 대상으로 한 공간에 있는 서비스 로봇들입니다. 그래서 5만 가지 경우에 대해서 그걸 다 틀어막거나 어떠한 방법론으로 회피를 하고 하는 것들이 서비스 로봇의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한번 공항에 가시면요, 제가 극찬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원익이 만들었던 그 카트 날리는 사회적 약자용 카트 로봇입니다. 그리고 얼핏 이거 나오자마자 두바이 쪽에서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공항에서 테스트하고 있는데 곧바로 하나 사갖고 갔죠. 가격은 좀 많이 비쌉니다만.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처음에 이제 벌써 7번째 예제가 됐네요. 이 7번째 예제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서비스 로봇의 어떤 주된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흉내를 내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서비스 로봇은 대부분 앞서서 로봇들에서 보셨겠지만 이 카트 로봇의 경우에는 지금 요 왼쪽에 있는 남자분이 눈을 시야를 맞추고 있는 부분에 디스플레이가 전면을 향하고 있고요. 뭐 페퍼 같은 로봇들 보면 아예 태블릿을 붙여가지고 사용자 시선이 가슴 쪽에 있는 디스플레이 쪽에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어스타 로봇도 전면부에 대형 패널을 달아서 터치 패널들 그리고 디스플레이들을 달아서 사용자가 정보를 보기 편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디스플레이 기능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고요. 그리고 서비스 로봇을 시뮬레이션으로 붙여서 두 가지가 동시에 연동이 될 때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벌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유저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사용자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표현을 처음으로 이제 썼고요. 상호작용,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가끔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HRI, 인간 로봇 상호작용, 뭐 해서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고 그 과정에서 뭔가 다른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뭔가 그런 능력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A하고 B 두 명이 있는데 A가 B한테 한 대 툭 칩니다. 그러면 B가 저를 왜 치셨어요? 또는 뭐 B가 죽을래? 하면서 A를 다시 때리죠. 그러면 A가 아이씨 하고서 뭐 막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터랙션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된 이유도 로봇이 있는데 로봇이 자기 할 일만 묵묵히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산업용 로봇들은 자기가 할 일들을 그 플레이 리스트가 있어서 그대로 수행을 하는 거죠. A 했다, B 했다, C 했다.
근데 중간에 분명히 다른 일들이 벌어지죠. 뭐 재료가 떨어졌다든가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간다거나 할 때 A에서 B에서 C로 가기 때문에 로봇은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반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많은 문제들을 만들기 때문에 사용자 인터랙션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었고요. 그래서 로봇이 A 갔다 B 갔다 C 가는데 재료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다른 것들로 뭐 A 갔다 B 갔다가 D로 간다거나 다른 기능들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잠깐만 기다려봐 하면은 A, B, 뭐 E로 간다거나 뭔가 다른 종류의 시퀀스 프레임들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인터랙션, 상호작용이라 부르기 시작을 했고요. 역사가 뭐 얼마 안 됐습니다. 20년이 채 안 되고요. 2002년에 인터랙션이라는 표현을 제가 처음 들어봤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로봇 쪽에서도 하나의 용어처럼 쓰였습니다만, 이 인터랙션 자체가 무슨 기술적으로 수준이 향상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어떤 현상을 지칭하는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는 것처럼 뭐 유저 익스피리언스 해서 UX, 그러면 UX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게 기술적으로 정의가 된다기보다는 현상들을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상호작용을 하려면 A하고 B 둘이서 뭔가의 상호작용을 하려면 A가 B한테 영향을 줘야 되겠고요. B는 다시 A한테도 영향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로봇이나 어떤 매체로 생각을 한다면 입력이 어떤 종류의 입력을 받을 수 있고 또 그게 출력을 내보낼 수 있어야 각각의 에이전트, A하고 B라고 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에이전트의 최소한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토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휴대폰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시면은 이 사용자가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예전부터 이제 말들을 많이 했고요. 입력 수단으로 이제 터치라던가 뭐 펜, 이런 것들 버튼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또 환경 정보도 있죠. 그래서 귀 옆에다가 갖다 대면은 휴대폰 주변에 조명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용해서 뭐 자동으로 꺼지게 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센서들의 조합을 잘 해서 사용자는 휴대폰에 어떤 종류의 입력을 넣고 있고요. 뭐 음성도 하나의 대상이고 영상도 하나의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휴대폰이라고 하는 에이전트는 사용자에게 거기에 걸맞는 반응을 보여줘야 됩니다. 반응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게 동작을 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휴대폰이 있는데 뭐 시리야 뭐 이러면서 오케이 구글 말을 걸기도 하고 하는 것들은 하나의 좀 부자연스러운 상호작용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휴대폰한테 말 걸어가지고 뭐 전화하고 이런 것들 잘 안 하잖아요. 정말 뭐 운전을 하거나 그런 상황 아니면 거의 쓰지를 않는 기능이고요. 거의 대부분은 버튼으로 휴대폰을 켜고 그다음에는 거기에 뭔가 다시 터치를 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시각적으로 보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용자 인터랙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로봇들의 가슴에 또는 뭐 머리에 붙어 있는 디스플레이 기능을 실제하고 거의 비슷하게 한번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용자 상호작용을 위해서 서비스 로봇들이 사용하는 이 디스플레이 장면들은요, 거의 모두가 웹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웹 기반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는 오른쪽 지금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형적인 어떤 웹 페이지의 모양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뭐 AI와 로봇 클래스 2021년 스프링 시미스터 이렇게 써져 있고요. 그 밑에는 디스플레이 here 하고서 여기에 뭔가가 이제 글씨가 쳐질 겁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뭐 이미지가 하나가 붙어 있죠. 이런 식으로 UI들이 보통 만들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제 웹페이지하고 동일한데요. 실제 이 웹 화면을 프로그램 안에서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U 디스플레이 loop.web.window 해서 새로운 이제 클래스가 정의가 되고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처음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쓰시면은 0.9
0.99에 4번이었는데 이건 완전히 이제 새로운 기능이 들어가서 0.99에 5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FTP에 올려놨고요. 그리고 뭐 AMD 계열 쪽에서 디폴트로 갖고 있는 GPU들의 문제가 있는 부분도 이번에 간단하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테스트 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 EX7번부터는 어쨌든 이 버전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거보다도 상위 버전들이 필요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 웹 화면을 파이썬에서 화면에 띄워주기 위해서는 이 새로운 클래스를 사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loop.web.window라고 하는 계승이 되어 있는 이 클래스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제 파이썬 쪽에서 여러분들이 뭐 배운 건 더하기 빼기 수준에 불과해 갖고 잘들 모르던데, 이 loop.web.window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이제 제가 연동이 되는 웹 화면 불러오는 기능을 만들어 놨고요. 이걸 계승을 받아서 이 성격과 동일하게 uDisplay라고 하는, u는 뭐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되겠고요. 사용자가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 디스플레이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그 웹 파일은 실제로 어디 있냐면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루프 프로그램 안에 리소스 밑에 그래픽스 밑에 3D의 ARP 이번 학기 과목이 되겠고요. 그 안에 screen.html이라고 하는 실제 웹 페이지 화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screen.html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크롬이나 엣지,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런 데에서 화면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근데 그 HTML을 그냥 클릭을 해서 보시면 화면만 보일 뿐 프로그램과 연동이 되질 않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반적인 웹 파일들, 웹 문서들을 만든 다음에 그 프로그램이 내 응용 프로그램하고 연동이 되게 하는 게 이번 챕터에서의 주요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creen.html을 불러오기 위해서 맨 밑에 보시면은 w.open에 파일명을 쳐주시면은 알아서 오른쪽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상을 하고 있는 이 시나리오에서 중요한 거는 서비스 로봇이 있는데 그 서비스 로봇의 가슴이나 머리에 있는 디스플레이에 이와 같은 웹페이지가 이제 나올 거고요. 그러면서 내 응용 프로그램하고 웹페이지가 연동이 되게 하는 그런 기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인 구조를 얘기를 드리면은 이제 사실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지금 오른쪽 장면에 오른쪽 블록 다이어그램에 보시면은 두 가지 방법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는 node.js를 써서 내 응용 프로그램이 있는 PC를 서버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node.js 설치하고 나면은 내 PC를 웹 서버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node.js는 굉장히 작은 프로그램입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찮을 수 있는, 그래서 또 다른 방법 밑에 있는 웹 클라이언트 형태의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비스 로봇에서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들이 보통 쓰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node.js를 쓰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또 보이고 있습니다. 이 node.js를 쓰게 되면은 그 디스플레이 왼쪽처럼 디스플레이하는 화면 자체가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제 node.js를 많이 또 쓰고 있고요. node.js는 그 현재 PC를 웹 서버로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왼쪽과 같이 브라우저를 사용을 해서 브라우저에서 곧바로 로컬 호스트라고 불리는 127.001로 접근을 하면 이 node.js를 통해서 내 응용 node.js를 통해서 웹페이지가 브라우저로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 브라우저와 내 응용 프로그램을 어떻게 연결하는가, node.js를 통해서 서로 웹화면과 응용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그런 기능으로 요새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귀찮게도 이거 node.js 설치를 해야 되니까 투덜투덜 해서
저는 좀 더 쉽게 웹 클라이언트 방식을 데모로 만들었고요. 이 응용 프로그램인 지금 현재 루프 안에서 이 웹 화면을 왼쪽에 보시면 이제 전형적인 그 윈도우즈용 UI가 아니라 이제 제가 만든 UI로 저렇게 모서리가 좀 다르게 나타나죠. 그러면 이 루프에서 다이렉트로 브라우저 같은 기능을 만들어서 화면을 저렇게 만든 거고요. 이 웹페이지에서의 클릭이라던가 출력 부분들은 이 웹 클라이언트 디스플레이 방식을 통해서 마이 프로그램과 나의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하고 연결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미로 이제 뭐 한번 해보실 수는 있는 게 노드.js는 개인적으로 관심들이 있으시면은 한번 설치를 하면은 여러분들 PC를 서버처럼 쓸 수가 있고 웹으로 노드.js하고 연결이 되고요. 다시 노드.js와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있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뭐 노드.js는 저는 좋아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루프 또 노드.js의 기능과 굉장히 유사한 것들이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웹에서 파이썬을 쓸 수 있게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라 여러분들이 모르는 기능들 중에 이 프로그램이 이제 웹에서 파이썬을 스크립트를 쓰면은 그게 동작이 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노드.js는 이제 말 그대로 JS, 자바스크립트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자바스크립트를 웹에서 써서 노드.js하고 연동되는 거고, 루프는 사실 숨어있는 기능 중에 하나는 웹 환경에서 파이썬을 쓰면은 루프하고 연동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웹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브라우저를 쓰지 않고요. 노드.js는 그냥 깔려있는 브라우저를 쓸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웹 클라이언트 방식은 뭐 만들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뭐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리고 이 웹 클라이언트는 대신에 이제 웹을 내 응용 프로그램 안에다가 살짝 넣어서 그게 또 다른 화면으로 보이게 만들어야 되니까 부가적인 어떤 기법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근데 또 하나의 이제 단점 중에 하나는 그래도 노드.js는 나온 지 좀 돼서 이제 몇 년 되다 보니까 보안 쪽 이슈나 이런 부분을 많이 틀어 막았고요. 근데 이 웹 클라이언트 방식들은 보안이라고 하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웹 서버 방식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안이 좀 취약하고요. 그래서 개발자가 보안에 관련된 문제들은 알아서 처리해줘야 됩니다. 이 보안 이슈들이 최근에 조금 그 서비스 로봇 분들에서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공항용 로봇 같은 것들이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 여기에 접근을 해서 딴짓거리를 하게 되면은 다른 짓들을 할 수가 있죠. 원래의 서비스가 아니라. 실제로 이 공항용 로봇들은 뒤에 보시면은 USB 포트도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뭐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뭐 급한 대로 키보드도 꽂기도 하고 뭐 그런 동작을 하는데 하여간 접근을 해서 시스템에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만약 화면의 경우에 웹 클라이언트 방식으로 되어 있으면 정말로 간단하게 화면을 다른 걸로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하여간 그 뭔가 USB 포트를 통해서 시스템에 접근을 하게 되면 제가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면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를 계속 반복적으로 클릭을 동시에 하거나 하면은 대부분 관리자 모드로 바뀌는 그게 아주 오래된 전통처럼 많이 쓰이고 있어서 그 기능도 나중에 막아야 되는데 안 막아 놓는 경우들이 많아서 나중에 한번 서비스 로봇 군들을 실제로 테스트 하실 때 왼쪽 하단, 오른쪽 하단을 동시에 계속 클릭을 해보거나 하시면 가끔 관리자 모드로 화면을 바꿀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요 노드.js나 웹 방식, 웹 클라이언트 방식들 둘 중에 하나고요. 이 웹 클라이언트 방식은 되게 유명한 방법론인데요. 나온 지 이제는 좀 됐다고 할 수 있는데 2007년, 8년경에 이 방식이 이제 갑자기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UI를 웹으로 만들고서 응용 프로그램하고 연결하고 이런 것들을 예전에 많이 했었고요. 이거를 토대로 해서 그 OS를 설계한 게 이제
요새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보기는 많이 봤을 텐데 옛날 팜 회사에서 웹 OS를 만들어서 웹 OS는 요새 LG TV에 들어가 있죠. LG가 사버려서. 그래서 이 웹 OS는 화면은 웹으로 되어 있고 내부 프로그램 연동하는 방법들은 여기에 있는 웹 클라이언트 방식을 동일하게 쓰는 그런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요. 어떻게 HTML 오른쪽에 있는 어쨌든 이제 웹 화면이기 때문에 HTML을 쓰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HTML 파트는 개인적으로 아시면 쓸 수도 뭐 한번 이해가 될 수 있는 재밌는 사례가 되겠고요. 관심이 없으면은 그냥 모르고 쓰시면 됩니다. 관련된 API들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div 그 디비전 나눠 놓는 섹션들이 3개의 div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화면을 보시면은 맨 위에 AI와 로봇, 뭐 클래스 이렇게 써져 있는 한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디스플레이 히어 하고 있는 또 한 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가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3개의 나눠져 있는 영역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맨 밑에 보면 또 근데 div 말고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자바스크립트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모든 종류의 사용자 인터랙션을 하는 인터페이스들은 전부 다 입력과 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display here라고 하는 거는 출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이미지, 이 사람 아저씨가 택배 받는 장면을 클릭을 하면은 이 인터페이스 입장에서는 입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출력을 해주고 사용자가 터치나 마우스 클릭을 하면은 입력으로 받는 두 개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들이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오른쪽에 이와 같이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오른쪽 화면을 그냥 브라우저로 켜보시면요. 정상 동작을 화면만 보일 뿐이지 클릭을 하거나 뭔가 출력이 되는 것들은 따로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이 웹 클라이언트 방식에서 저 화면이 띄워진 다음에 웹 클라이언트 방식의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프린트나 테스트라고 하는 입력을 받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 프린트를 웹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루프에서 호출을 해주면은 왼쪽 화면에 글씨를 바꿀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펑션 테스트가 호출이 되면서 요 밑에 루프 콜하고 테스트라고 하는 스트링을 파이썬 쪽에다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함수가 입력과 출력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의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자바스크립트 단에서는 아무리 보시거나 또는 HTML에서 아무리 봐도 이 다음에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게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적을 해서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이걸 어떻게 내 응용 프로그램하고 결합해야 되는가라는 부분 자체는 이제 노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은요, 프린트라고 하는 것에 입력 인자도 스트링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해서 저 버튼을 누르면 테스트가 호출이 되고는 스트링으로 문자열로 테스트라는 게 파이썬 쪽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을 전부 다 인자들이 스트링으로 되어 있고요. 이 스트링으로 무언가를 주고받거나 하는 것들은 요새는 이제 거의 보편적인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매체들을, 데이터들을 주거니 받거나 할 때에는 최근에 거의 대부분 스트링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바스크립트라서 뭐 인티저, 뭐 플로트 이런 것들을 입력 인자로 넣을 수도 있는데 그냥 스트링으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링으로 모든 게 다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뭐 XML이라든가 뭐 제이슨 파일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스트링 안에다가 일종의 문법을 만들어서 뭐 X는 3이고 Y는 100이고 라고 하는 형태의 스트링으로 보내면은 내부에서 그거를 파서 처리해서 X는 3이고 Y는 100이구나 라고 하는 정보로 바꾸는 것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죠. 보통 뭐 이런 스타일로 스트링으로 뭔가 데이터들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벌써 한
15년? 예, 제가 스트링으로 이런 거 했던 게 2006년인가? 그래서 이제 조금 역사가 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